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기의 캔두킹 김창모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지금 늦은 밤 또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 한 2달간에 걸쳐서 선물 전체 총 강의를 했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옵션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선물하고 옵션 파생 상품인 것만은 같은 상품입니다만은 약간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옵션 여행을 해볼 텐데, 오늘 주제부터 좀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옵션입니다. 일단은 또 새로운 어떤 상품을 또 이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호기심도 좀 있으실 거고, 어차피 지금 이 코너 자체가 고수가 되는 첫 번째 바로 뭐 이 공부가 된다 해가지고 고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초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초를 얼만큼 탄탄하게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뒤에, 2달 뒤에 여러분은 시장에서 또 달리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뭐 인생도 그렇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걸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바이란 얘기가 있죠. 우리 지난 한 2달 동안에 선물을 되짚어 보다 보면, 자, 선물 참 어려운 상품이었는데 어느덧 또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물의 중요한 부분을 배웠는데, 자, 이제 옵션은 또 선물과 어떤 차이점인지 좀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오늘 그 옵션에 대해서 나가기 좀 전에 이제 선물,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좀, 지난 강의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를 했다. 옵션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옵션도 역시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게임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라는 어떤 기초 자산을 매매하기 때문에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에서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죠. 베이시스하고 미결제약정. 베이시스는 프로그램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또 장중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결제약정 부분이죠. 미결제약정,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결제약정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옵션도 마찬가지, 오늘 뭐 공부할 옵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선물이든 옵션이든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매 기법은 바로 자신입니다. 제가 이게 선물 강의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잘것 없는 제 선물 옵션 책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실전과 고수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냐면, 고수들은 기본적인 배운 거, 기초를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소위 말해서, 기초는 튼튼하지 않은데, 어떤 매매 기법만 찾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매매 기법이라는 게 특별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 기법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멘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오늘 또 공부하게 될 옵션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꼭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린 대로 또 옵션 공부를 지금 시작한다 해가지고 바로 옵션이 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옵션이 뭐다라는 정도는 알고 시장에 접근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한 거다.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또 시장에서 보면은 주식에서 매매를 잘 못하니까 그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 선물, 그 다음에 선물에서 또 잘 안 되니까 옵션, 또 옵션이 잘 안 되니까 FX 마진, 외환, 상당히 더 어려운 시장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 욕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마인드, 마음,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쟁이가 아닙니다. 자, 내일 오를 건가 내릴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예측을 하죠.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확률적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예측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은 만약에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경제학 박사들은 떼돈을 벌겠죠. 이건 회장이 부럽지 않을 것이고 현대 정 회장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수능이다. 결국은 선물 매매 기법은 바로 여기에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꼭 선물 매매 기법뿐만이 아니고 인생 사는 어떤 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옵션, 선물에 대한 총 정리를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방송국 녹화본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으니까 조금 미진하신 분들은 공부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 메일이든지 카페로 연락을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나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캔두킴의 아이캔두 선물 옵션 기초편 오늘 옵션 정확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옵션에 대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한 4주간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이제 화면 보시죠. 옵션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그 보험을 들 겁니다. 보험.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작죠. 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는 방법은 뭡니까? 죽어버려야 되겠죠. 사고 나는 거. 사망사고 나면은 보험금을 많이 받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돌려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달리 또 표현한다면, 이 복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권. 요즘에 로또 복권, 저도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로또 복권 1등 당첨하려면 6개 번호가 맞춰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여담입니다. 5개 번호까지 맞춰봤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복권도 보면, 복권이 당첨되게 되면은 1등이면은 보험료가 더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등, 3등 내려갈수록 보험료가 작아질 것이고. 요즘에 좀 로또 복권 같은 경우가 3개 번호 맞추면은 똔똔인가요? 잘 모르겠네. 요즘에는 제가 사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꽝이 되면은 복권 산 만큼은 없어져 버리죠. 복권이 꽝 됐다고 해가지고 복권 산 곳에 가가지고 내 복권값 벌려달라고 하지는 않죠. 없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옵션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로또 복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옵션의 기초 개념부터 해가지고 옵션의 기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자동차 보험을 여러분이 만약 든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이 계약인이 되겠죠.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려면 보험사에다가 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험사에다 뭐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뭐가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죽고 돈 많이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관계는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을 받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험사가 계약인들한테 납입하는 보험금, 그 전체 보험금의 합계죠. 요 합계하고 계약인이 보험사에다 내는 보험료의 전체 합계 금액하고 어디가 크냐? 항상 전체 보험료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계약자가 아까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사고 나가지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좀 들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는 망해버리겠죠. 그러나 통계라는 게 있죠. 자동차 보험이 되면은 1년 동안의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약자들한테 되돌려주는 그 보험금이 일정 수준이 되겠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보험금이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전체 보험료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복권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복권. 요즘에 로또 복권이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복권을 발행하는 데가 있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매수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이제 복권을 발행하는 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줍니까? 1등 금액이 애초부터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뭐 어쩔 때는 우리나라 최고 로또 복권 금액이 400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1등 하면 한 20억 정도 나오나요?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등 당첨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복권을 만약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럼 복권을 사는 사람이 복권 발행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 돈 내에서 일정 부분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당첨 금액을 쪼개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 당첨돼서 나가는 당첨 금액보다는 복권 산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보험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뭐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본다면 보험료와 보험금 그다음에 뭐 복권으로 따진다면 복권을 사기 위해 지불한 금액하고 당첨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드시 전체 보험료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옵션 쪽으로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계약인을 옵션 매수자라고 하고 보험사를 옵션 매도자라고 하겠습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물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선물과 주식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 뭐냐? 뭐 단방향, 방향, 양방향 막 이런 거 말고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오를 때는 약간의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식 오를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이 빠질 때는 그렇지 못하죠. 이거를 포지티브 게임 또는 네거티브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익 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깨지는 사람이 있다. 이걸 저희가 선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은 우리 하토라고 합니까? 고스톱으로 얘기를 했죠. 고스톱의 판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 마찬가지로 모든 파생시장의 메커니즘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제로섬 게임이냐?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의 그 숨어있는 의미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칠판을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 내 주식을. 그러면은 근데 장이 빠져. A라는 주식을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빠지잖아요. 팔지도 않았는데 빠지죠. 이거 소위 말해서 이걸 기세라고 하죠. 거래는 전혀 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물과 옵션과 주식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옵션도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파생시장은 모든 파생시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주식에 대해서 어떤 뭐 도 같은 그런 어떤 기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고 주가가 밀리는데 그 방법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쪽 선물과 옵션 시장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옵션의 기초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좀 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실전 매매 팁입니다. 옵션의 구조는 전체 프리미엄보다 전체 대박상금보다 전체 프리미엄이 훨씬 크다.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옵션이라는 개념은 보험사의 개념이구나. 절대 옵션 매도자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품 구성 차원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 옵션은 매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는 걸 간단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옵션의 기초는 복권,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뭐 요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전체 프리미엄과 전체 대박상금 어디가 더 큰가?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선물 지수를 매매를 합니다. 매매 대상을 보게 되면. 둘 다 기초 자산은 뭐냐? 둘 다 기초 자산은 K200 지수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같지만 선물은 선물 지수를 매매를 하고 옵션은 프리미엄을 매매합니다.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강의를 할 때 옵션 강의를 할 때는 옵션을 전부 아파트로 제가 예를 듭니다. 옵션은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랬지만 아파트로 환산해 보자고요. 아파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공부할 겁니다. 결국 옵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행사 가격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선물은 선물 지수를 매매하는 반면에 옵션은 기대가치를 매매하는 거다. 기대가치.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거다. 이 기대가치가 프리미엄이랑 같다는 개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을 아파트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선물과 옵션을 아파트로 환산한다면 아파트 가격을, 아파트 시세를 바로 사고 파는 거, 이거를, 파생상품으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아파트 가격을 바로 매매하는 거구나. 그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쪽 시장에 들어와서 얘기한다면, K200 지수를 매매하는구나.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그 본 시세 말고, 우리가 가끔 보면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권리금 이런 게 붙죠. 상가도 마찬가지고. 권리금을 매매하는 거. 그게 바로 옵션입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걸 매매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만은 아파트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 권리금을 그걸 우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보통 뭐 아파트에서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느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본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는 선물이고 프리미엄만 매매하는 거를 옵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기대가치를 매매하는 거죠. 기대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에 있고 시골 아파트가 있다면 기대가치가 어디가 높습니까? 어디가 높아요? 만약 여러분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실거주용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서울 아파트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옵션은 기대가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옵션과 선물의 차이점 두 번째가 뭐냐면, 옵션은 권리만이 존재한다라는 권리. 그래서 권리학 의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선물과 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매 대상은 선물은 아파트를 바로 매매하는 거고 옵션은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은 권리와 의무의 문제인데 이 부분 제가 이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 중에서 선물은 방향을 매매하는 거다. 방향성.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옵션은 조금 더 어려워요. 뭐냐? 방향은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이 변동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아파트로 다시 환산한다면 서울 아파트나 시골 아파트나 비피하는 건 똑같죠.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단지 기대가치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기대가치를 매매하는 게 바로 옵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대가치를 이쪽 시장에서 용어로 환산해 본다면 그거를 이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변동성은 결국 기대가치가 되겠죠. 기대가치가 서울 아파트가 기대가치가 높냐, 그 다음에 시골 아파트가 기대가치가 높냐. 그러니까 기대가치 높은 거를 매매하는 거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선물은 방향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옵션은 이 방향성에다가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변동수까지 맞춰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환산하니까 서울 아파트, 시골 아파트 얘기하니까 그거는 금방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 아파트와 강남도 여러 개 예를 들겠습니다. 뭐 강남이 강남 아파트가 다 좋다는 건 아니니까. 뭐 강남 아파트에서 강남 뭐 1동 아파트가 앞으로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냐, 강남 2동 아파트가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냐. 야, 이건 참 어렵죠. 또 그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아파트 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요 내용만 놓고 본다면 요거는 선물 매매가 될 것이고, 아파트 값이 오르긴 오르는데 어느 지역 아파트가 더 빨리 올라갈 것이냐. 이게 바로 옵션의 개념이에요. 선물 옵션의 차이점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지금 들어온다. 올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왜? 앞으로 계속 강화되면서 여러분 주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지수 옵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물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선물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왜 한 가지? 종합주가지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1990년도에 1월 1일 기준으로 그걸 100으로 환산한 지수. 그 K200 지수죠. K200 지수 하나밖에 매매하지 않는다. 물론 선물 상품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우리 이제 많이 공부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선물 상품 4개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가장 가까운 거를 근월물, 가장 먼 거를 원월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원월물 쪽은 거래가 잘 안 되죠. 3개월 뒤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선물은 종합주가지수, 소위 말해서 K200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 하나밖에 없는데 반해서 옵션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콜옵션, 하나는 풋옵션. 저기가 빨간 걸로 나온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 콜옵션과 풋옵션이 뭐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가 조금 어렵죠. 항상. 모든 게 첫발 드릴 때가 어렵습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거는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구나. 권리야?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볼까요? 항상 제가 이제 파생시장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합니다. 왜냐면 글씨로 하면 잘 몰라요. 또 여러분들 전부,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들 얼른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프로 매매하는 기술적 차트 부분은 보조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도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선물의 손익구조 한번 볼게요. 선물,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올라가면 이득이죠. 내가 샀는데 빠졌어요. 그럼 손실이죠. 뭐 기본이죠. 요런 메커니즘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에도 있죠. 주식에도. 매수 손익, 주식 손익이랑 똑같죠. 그 선물은 주식 손익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까요? 매도 손익 볼까요? 주가가 밀릴 것 같아서 매도를 쳐놨어요. 이거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주수가 밀릴 것 같고, 그럼 진짜 밀렸다. 내가 팔아놨는데 밀렸어. 그럼 이득이죠. 근데 반대로 올랐어. 손실이죠. 팔아놨는데 올랐으면 손실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매도 손익은 선물에만 있는 상품이죠. 이렇게 보니까 선물은 이익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옵션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살짝 보면은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좀 뭔지 몰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이 좀 꺾였죠? 이게 꺾였어요.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콜옵션의 손익구조고, 콜옵션, 올라갈 때는 이득을 보는구나. 올라갈 때 이득을 봐.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것까지는 똑같죠. 선물하고. 선물 매수하고. 내려갈 때는
손해가 일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네? 그 정도만 알면 되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이제 풋옵션의 손익구조입니다. 풋옵션의 손익구조는, 요건 콜옵션 매도고,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풋옵션 손익구조는, 내려가면 이득이네요? 올라가면 반대죠? 손실이 확정되죠?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이제 칠판으로 가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씨로 쭉 푼 부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듣던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주식 손익은 어때요? 주식은 사야지 올라가죠? A 시점에서 A 가격에서 샀다. 그러면은 주식은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죠. 이게 가격이라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낸다. 밀리면은 이건 손실 아닙니까? 이거는 손실이죠. 이건 손실. 이거는 뭐 삼척동자 다 아는 부분이고. 이 주식의 이 메커니즘, 주식 손익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선물 매수 포션을 갖고 있으면은 주식 메커니즘하고 똑같죠, 손익이. 근데 이제 주식에서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선물 매도 포션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인데 우리는 선물은 지수를 매매하는 거니까. 주식은 가격을 매매하는 거고 선물은 지수 포인트를 매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환산하는 게 가격성수라고 얘기했고 옵션도 가격성수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선물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옵션은 그냥 걷어먹깁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바둑 두다 보면은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러죠. 바로 이 옵션 상품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옵션 상품의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내 예탁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레버리지를 키우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굉장히 레버리지가 무궁무진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물 한번 보죠. 선물 매도 포지션은 밀리면은 이득이죠. 선물 매도 손익구조는 밀리면 이득이에요. 밀리면 이득. 오르면은 손실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갑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간에요. 내 방향으로 갈 때는 좋습니다. 내 방향으로 갈 때는 좋아요.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거나 매도해가거나 내려가면은 좋죠. 그런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면 그만큼은 손실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수익을 나고 있을 때는 내 돈만큼 플러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옵션의 용어로 보면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권리 있죠?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손실 부분도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 해가지고 권리와 의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수익 부분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손실은 또 그만큼 내가 또 이거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내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나한테는 의무지만 저 사람한테는 권리가 되는 거지. 이익 딴 사람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나 선물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옵션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옵션은 어때요? 배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옵션의 상품을 배째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 갚지 않고 배째! 막 이런 거 있죠? 표현이 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 칠판을 봅시다. 일단은 아까 옵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콜. 하나는 풋. 자, 여기 또 먼저 봅시다. 처음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풋. 영어로 이렇게 풋이니까 PUT로 썼습니다만은 그냥 풋 하면은 쉽게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풋 하면 우리 발이라는 뜻도 있죠. 발. 영어 표현 맞나요? 제가 영어하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틀리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풋이라는 게 발이 있죠. 발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풋 상품이라는 거는 밀리면은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품. 밀리면 좋은 상품. 그러니까는 밀리면 현재 지수에서
밀리면 수익이 나는 상품. 아, 이게 풋이구나. 이제 이렇게 된 무식한 이 풋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아하, 풋은 밀리면 유리한 상품이구나. 아까 선물하고 똑같네? 그죠? 이익 나면은 권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손실 나면 무한대 손실이 아니고 배째가 가능합니다. 배째. 그 얘기는 뭐냐? 손실이 한정된다는 거죠. 손실이 한정된다. 그래서 풋을 매수한 사람은 풋을 매수한 지수가 밀릴 거를 대비해가지고 풋을 샀는데 진짜 밀렸어. 그럼 권리를 찾으면 되는 거고. 반대로 가면 선물 같은 경우는 의무를 다 수행해야 되겠지만 옵션은 수행 안 하고 배째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배째가 가능한 상품이 우리 시장에 존재합니다. 자, 콜 같은 거 봅시다. 반대입니다. 콜은. 풋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발이라고 제가 하면서 이해를 쉽게 해버렸기 때문에 콜은 그럼 반대네.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이죠. 올라갈 때는 내가 수익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갈 때? 손실 날 때는 배째가 가능하죠. 배째. 그 얘기는 뭐냐? 무한대로 손실 보는 게 아니고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배째가 가는 상품이다. 다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자, 옵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콜 옵션은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 풋 옵션은 내려갈 때 유리한 상품. 이 발로 생각한다면은 쉽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콜 옵션은 올라가면은 좋은 상품, 풋은 내려가면 좋은 상품. 반대로 갔을 때는 이 손실이 확정되는, 소위 말해서 배째가 가능한 상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옵션은 이해가 다 된 겁니다. 옵션의 손익 구조는 이렇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까 칠판에서 본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거래의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옵션 거래의 장점. 그럼 왜 옵션을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안 해서는 안 되겠느냐? 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선물 강의를 처음 할 때 왜 선물을 배워야 되느냐?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왜? 선물 모르고는 주식 매매 못하는, 예, 못합니다, 잘. 왜? 주식과 선물을 연계시켜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지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기계가 사느냐, 언제 기계가 파느냐, 그거는 바로 베이시스가 연결해 준다고 했죠. 베이시스. 프로그램 수급에 영향을 준 거는 베이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이시스가 바로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지금 시장에 전부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선물 매매 안 하니까 몰라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 주가가 밀리는데요.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선물을 매매하는 이유는, 선물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옵션을 공부하는 이유도 역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옵션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선물과 옵션 거래 장점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선물과 옵션을 주식과 달리 파생 상품이라고 했죠. 거기서 파생이라는 의미는 뭐냐? 종합주가 지수 내에 있는 종목을 바로 매매하느냐, 다이렉트로 매매하느냐, 아니면은 종합주가 지수를 4개로 해서 거기서 파생된 상품을 매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 파생자산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기초자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종목과 관련된 부분,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걸 기초자산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으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의 기본은 뭐냐? 위험 회피에 있습니다. 해지에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샀어요. 주가 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선물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요. 주가가 밀릴 것 같아요. 주식 팔아버려? 아깝죠? 어떻게 합니까? 선물 1,500만 원어치만
해지 하나, 매도 하나 해놓고 걸어놓으면은 똔똔대죠. 주식이 올리든지 내리든지, 뭐, 좋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몰아가 버리면 되는 거죠. 일정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죠. 다시 얘기하면 옵션 거래의 장점은 위험 회피에 있다. 그거는 바로 파생 상품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먹는 쪽만, 수익 나는 쪽만 생각할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는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리스크 관리가 바로 선물 옵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 거래의 장점, 그 다음에 또 옵션 거래를 하는 이유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옵션 거래의 장점이 또 한 가지는 손실이 확정된다. 아까 칠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선물은 이득 나면 이득을 다 챙기고 손실 나도 손실도 다 손실 부분에 대한 의무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로섬 게임으로. 자, 그런데 아까 옵션은 배째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배째가 가능하다. 그래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간다는 거죠. 야,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데 손실을 내가 알고 매매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웁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뭐 제가 지금 뭐 어느 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헤비급에 뭐 마이크 타이슨 지금 뭐 은퇴했습니까? 뭐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하고 제가 싸운다. 제가 링에 올라가면 두드려 맞겠죠. 그죠? 그 사람은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이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한 대 때리면 잘 때리는 거겠죠. 제가 죽도록 두들겨 맞겠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눈 저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좀 비열하지만 눈 좀 깔아야 되겠구나. 안 싸우면 그만이죠. 뭐. 이걸 이제 조금 미사역을 좀 섞어본다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면 그만이지. 안 싸우면 돼요. 안 싸우면. 이길만 하면 싸우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배수진을 까느냐 안 까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이 어느 정도 최대 손실폭이 얼마나 알고 매매하는 거하고 손실폭이 무한대라는 거하고는 오늘 과연 잠을 잘 수 있느냐 잠을 못 자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본장에서 지금 야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본장에서 주간 시장에서 선물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3시 15분에 장이 딱 마감이 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지션이 미결제 약정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죠. 두근두근. 왜? 만약에 내일 폭락해버리고 내가 매수로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매수로 미결제 약정 상태에서 내가 2호를 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무섭죠. 내가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내일 폭등하면 어떻게 하지? 두렵죠. 왜? 왜 두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어느 정도 커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옵션은 손실이 확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미가 있다. 마음이 좀 놓인다라는 거죠. 손실 확정. 이제 이건 이제 매수자 게임이고 그 다음에 100% 수익 게임. 이거 매도자의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칠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림을 제가 이제 또 마침 잘 안 지어놨네요. 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안 지어놨어요. 자, 콜옵션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 옵션 상품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죠? 제로섬 게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깨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고스톱 치기다 보면은 A가 따면 B는 반드시 잃어야 될 거 아닙니까? B가 따면 A가 잃든지. 마찬가지죠? 콜을 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만약 콜이라는 복권을 만약에 여러분이 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콜옵션, 이 복권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랑 정반대가 되겠죠. 콜을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복권을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복권이 당첨되면은 수익 금액이 크지겠죠. 꽝이 되면, 이 손실 금액이 아까 확정된다고 그랬죠? 이걸 아까 옵션은 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되면은 3등, 4등, 5등, 아니, 3등, 2등, 1등. 그러면 1등이 복권 금액이 커지겠죠. 꽝이 되면 어떻습니까? 꽝이 되면 뭐만 날아가요? 꽝 되면은 1억 날아가요? 10억 날아가요? 1000억 날아가요? 물론 날아갈 수 있겠죠. 그만큼 사면. 결국은
복권 사가지고 손실 금액은 어디까지냐? 내가 복권 산 금액까지다. 그 금액이 한정되는 거잖아요. 꽝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5천원어치 샀으면은 5천원어치 복권을 샀으면은 이 5천원이 1등이 되면 이게 20억이 되고 300억이 될 수가 있겠지만 꽝이 돼버리면 5천원만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손실이 확정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옵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옵션을 발행한 사람, 복권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터져 뒤집어지는 거죠. 전부 그 옵션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옵션 매수자가 그러니까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면은 복권을 발행한 사람들은 그만큼 상금을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꽝이 될수록 좋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발행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따먹느냐? 이 복권 판 금액만 다 수취하는 거죠. 바로 이 복권 판 금액이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아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어차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 의미는 복권 산 사람과 판 사람, 콜옵션 산 사람과 판 사람의 수익 구조가 정반대다. 마찬가지죠. 풋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기 바로 요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죠.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이 되면 당첨 금액이 커져요. 1등, 2등, 3등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손실은 확정된다. 복권 산 사람은 어떻게 확정돼요? 꽝 돼도 내 전재산 날아가는 게 아니죠. 얼마 날아가? 복권 산 금액만큼만. 5천원 샀으면 5천원. 10만원 샀으면 10만원어치만 날아가면 그만이다. 배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 먹고 떨어져라. 복권 산 금액은 누구한테 돈 들어가느냐? 복권을 판 은행. 아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했다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먹고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매수자는 손실이 확정된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반면에 매도자는 여기서 왜 제가 의미 있는 걸 써놨어? 매도자는 100% 수익 게임이다.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게임이야. 뭔 소리야? 자,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보험을 발행한 보험사하고 복권을 발행한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처음에 어떤 그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전체 보험료하고 전체 상금하고 보험금하고는 누가 더 크냐? 반드시 보험료가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발행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과 옵션의 또 장점이 하나가 뭐냐?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효과 뭐 지렛대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의 최대 장점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의 장점, 선물과 이걸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선물과 옵션의 장점은 뭐냐? 위험을 회피시킬 수 있다.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그 다음에 선물에서 없는 장점이 옵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손실이 확정된다는 거. 배수진을 깐다는 거. 무섭지 않다는 거. 배째가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내가 따면은 내가 복권 1등 당첨되면 은행가 돈 주셔! 할 수가 있고, 꽝 되면, 그래, 내 복권값 네가 먹고 떨어져. 해버리면 그만인 거야. 이게 가능한 상품이 옵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선물과 옵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TS 한번 볼까요? HTS.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 옵션 현재가 화면 봅니다. 옵션 현재가 화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2.37, 현재가가 2.37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포인트였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2.37. 아까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아파트를 바로 매매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옵션은 프리미엄만 매매하는 거다. 2.37이 뭐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됐죠.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옵션의 현재 가격이다. 이걸 나중에 돈으로 환산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자, 아하. 이게 프리미엄이구나.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마찬가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뭐, 거래대금. 역시 옵션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뭐냐?
변동성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은 선물하고 똑같은데 이 가격도 똑같죠. 요 이제 돈으로 뭐 현재 이 포인트로 가격으로 제가 환산만 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선물이 없는 내용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우리 아까 첫 시간에 그 서두에 어떤 그림 보여드렸죠?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은 선물은 방향만 맞추면 된다. 근데 옵션은 변동성이 중요하다. 근데 그 변동성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현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HTS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현재가 화면에 다 들어가 있다. 이 현재가 화면만 이것만 분석해버리면요. 방향성, 변동성, 그 다음에 돈을 딸 수 있는지 잃을 수 있는지 확률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에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화면은 주식 현재가 화면, 선물 현재가 화면, 옵션 현재가 화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좀 가기가 조금 어렵죠. 시간적으로 좀 거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선물과 옵션의 이제 차이점 뭐 이런 부분 그림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 발이 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반은 공부한 겁니다. 반은 공부했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옵션에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제가 모든 강의 때 얘기할 때 보면 그림을 먼저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 그림, 콜옵션의 손익구조, 풋옵션의 손익구조, 이거를 선물 매수도의 손익구조와 그 다음에 주식 매수의 손익구조와 꼭 맞춰가지고 생각한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손익구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림부터, 글씨부터 해가지고 변동성이 뭐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배운 것 중에서는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콜옵션과 풋옵션의 손익구조는 반드시 머릿속에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HTS 화면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향후 3주 내지 4주 동안 이거를 뜯어가지고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돈이 된다.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옵션,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손익 분기점, 손익 그래프 이렇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행사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손익 그래프다. 손익 그래프는 꼭 머릿속에 오늘 두시고, 그 다음에 옵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콜옵션과 풋옵션. 풋옵션은 밑에 반이죠. 그래서 콜옵션은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이구나. 내려가면 배째다. 배째다. 그 다음에 풋옵션은 내려가면 유리한 상품이다. 근데 올라가면은 배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이 정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매매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을 확정시키고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옵션은 복권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대편 훔쳐보게 캔두킴 김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